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박물관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박물관에선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선조들의 숨결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을 보다 보면 시간에 쫓겨 정작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나는 박물관 간다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참 의미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십니다. 오동석 인문여행 스토리텔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작가님을 인문여행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의 역사, 그 문화, 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글로 써서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뭐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이 박물관을 주로 많이 찾는데, 이 박물관을 찾는다는 게 이제 그 나라 역사를 가장 쉽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의식주, 이 생활 문화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주로 오자마자 박물관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을 찾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궁 같은 것도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거든요. 뭐 서울 같으면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같은 거 이런 그 왕궁 문화 이런 거를 사실 먼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들이라기보다도 어떤 옛날에 절대 왕조 시절에 어떤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 그 예술가, 뭐 철학가, 뭐 건축가, 뭐 미술, 뭐 음악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건물도 세우고 뭐 음악도 연주하게 하고 또 그림도 그려서 왕실 문화 또 이 집안 가보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서 보고 듣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왕실 문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접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여행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니면 어디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그 왕실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여행 작가가 되려면 적잖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건축, 말씀드린 건축, 음악, 미술, 뭐 상징, 뭐 요즘 우리 방송에 해외 여행하면 먹방 하는데 음식 문화까지 다 아우러서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보고 듣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쉽게, 최대한 쉽게 써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인문여행 작가입니다. 대답이 좀 길어졌죠?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곳들을 여행하시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소개를 하셨을 텐데, 특별히 우리나라 박물관에 관한 책을 쓰셨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뭐 제가 이제 안내도 하고 가이드 역할도 하고 하는데, 가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데 거대한 그 돌로 만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오던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유럽은 이렇게 엄청나게 돌덩어리로 크게 뭐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뭐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걸 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 대한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최초이고 세계 최고이고 세계 최다라는 것은 그 시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물관에 담겨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 하나를 가지고 동서양에 퍼져 있는 그 유사한 것들, 우리한테 영향을 받았거나 또 영향을 줬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설명도 참 친절하게 잘 해놓으시고 사진도 풍부해서 제가 마치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책에서 정말 많은 주제를 다루셨는데 그중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황금왕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황금왕관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왕관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 황금 왕관 현재 논란이 된 거 빼고 현재 황금 왕관이 12개 있다고 합니다. 고대 황금 왕관이. 그중에 10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죠. 뭐 신라 7개, 가야 2개, 고구려 하나입니다. 근데 고구려 거는 아직 그 일반인들한테 세상에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 상명여자대학교 박선희 이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 거, 우리나라 거는 이제 10개인데 외국 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사르마트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지금 러시아죠. 그쪽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그 기마민족입니다. 거의 고구려인들하고 유사한 복식을 하고 있어요. 막 찰갑 비늘 모양의 물고기 비늘 모양의 찰갑을 입고 환두대두를 차고 그다음에 이제 찰갑 기병이죠. 이제 개마 기병. 말에 그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개마 기병인데 그런 모습을 한 그 기마민족 중에 한 부류거든요. 그런 사르마트 왕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렸어요. 뭐 나무, 사슴 이런 것들을 올려서 상당히 보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의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틸리아 테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나온 어떤 여사제의 그 금관이죠.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 12개 전 세계 현재 황금 왕관이다라고 한 12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0개가 있습니다. 무려. 대단하네요. 정말 엄청난 나라죠. 사실. 네.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왕관이 지금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조선으로부터 계승된 독자적인 형태라는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신라 황금 왕관은 특히 신단수를 또 형상화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뻗어 나오잖아요. 고조선에서부터 이제 뭐 북부여, 고구려 해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뭐 신라 백제까지 딱 이 가계도 혈통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그 위대했던 이제 고조선의 그런 그 후손이다, 자손이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백제 그 금관은 발견돼 있지 않지만 금동관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신단수냐? 고조선이 처음에 그 개국을 할 때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잖아요. 특히 이제 사르마트 왕관에 보면 그 신단수 모양 그대로입니다. 나무 모양 그대로거든요. 신단수라는 게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었던 그 공통의 옛날 그 정신문화죠.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없는 북반구, 남반구 통틀어서 유라시아대 통틀어서 없는 곳이 없는 게 신단수입니다. 뭐 세계수, 뭐 생명수, 뭐 이렇게 하는데 흔히 이제 하늘에 그 광명의 빛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신이 깃들여서 마치 신처럼 사람처럼 대화를 하면서 그 신단수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금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옛날에 그 경주를 계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숲, 계림의 숲 거기에서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나무 보통 이제 마을 한 중심이라든가 도시의 한 귀퉁이죠. 거기에 천재를 지내는 그런 장소에 이 신단수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신단수의 모습이 유럽에서 이제 남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복도를 걷다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다는 그 귀한 청금석 파란색 그 돌이거든요. 그걸로 만든 모자이크 신단수가 있는데 그게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로마의 그 교황의 그 문장이에요, 문장인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별에서부터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을 한 그 문장을 한 그 교황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나무로
이렇게 문장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집안이 올리브 나무를 생산하는 집안에서 교황이 됐다 그러면 올리브 나무를 문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무로 한 나무를 자신의 문장으로 한 교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도 매년 5월 1일 날 그 5월주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좀 신단수, 우리의 그 소떼하고 거의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둥을 세우는데 이거를 마을 한복판에 한 달 동안 세워놔요. 이게 또 다른 모습이 신단수인데요. 이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그 1년 내에 복식이 풍년이 들고 또 그 남녀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그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그 행사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5월주 나무 아래서 이제 춤을 추는 이제 5월 댄스라는 게 전 세계에서 하죠, 사실은. 기독교 문화인권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의 여왕도 뽑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 신단수 문화에 그 파생된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신단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린덴바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염주나무죠, 염주나무. 보리수나무로 잘못 해석이 됐는데 염주나무가 유럽 마을 곳곳에 있었기도 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신단수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축제하기도 하고 마치 그 하늘에서 이제 또 신이 내려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법적 나무라 그래서 거기서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선앙당 같은 역할도 했고 했던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게 신단수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 때는 그 신단수를 세워서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경당을 만들어서 이 장가 가기 전까지의 남자들한테 문물을 가르쳤잖아요. 뭐 활쏘기, 뭐 말타기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이제 신단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일치 사회의 한 그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그 최고 통치자이고 하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제사장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에 신단수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조선의 후예잖아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된 뭐 북부와 고구려,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그 백제라든가 신라, 그 혈통들이 다 거기서 뻗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고조선을 세운 이 신단수의 후예들답게 당연히 이제 왕관을 만들었을 때 왕관의 위는 그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서 신단수를 형상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겠습니다. 황금 왕관에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우주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황금 왕관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고구려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뒤를 돌아 활을 쏘는 배사법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서도 발견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 발견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서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중해 근처까지는 다 발견이 되는 게 이 배사법이죠. 그 등을 돌려서 말 위에서 쏘는 것을 우리가 배사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류가 당연히 말 타고 다녔으니까 엄청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문화라든가 기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초원길이든 나중에 이제 그 비단길이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 교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배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파르티안 샷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르티안 샷. 파르티안 샷이 파르티아인들이 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을 고원지대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와서 차지했던 그 기마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나라하고 로마 사이에서 실크로드를 뚫어놓고 이제 중개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향신료라든가 비단 이런 것들을 교역을 로마로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던 게 이제 비단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값에 이 사람들이 사서 어쩔 수 없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파르티아가 컨트롤을 하니까 이 파르티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전쟁을 하러 옵니다. 전쟁을 하러. 그 당시엔 그 로마의 삼두 정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저 폼페이우스는 이 전쟁을 해서 공이 엄청 높아요. 공이 굉장히 많아서 로마인들한테 인기 있는데 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약간 그 이 뭐죠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부자거든요. 그 당시 그 지중해권 최고 부자라고 하는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시저나 폼페이우스처럼 이렇게 공을 세워보겠다 해서 원로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의 터키 남쪽 하란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보병이잖아요, 보병. 근데 파르티아는 뭡니까? 기병이잖아요, 말 타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병이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 붙어서 안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세에 몰리면은 도망가는 척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척. 도망가는 척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척 하면서 뭐 우물도 메워버리고 뭐 먹을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분의 식량. 그러면서 이제 뒤로 돌아서 쏘는 거죠. 예. 그 로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맞짱 떠야 되는데, 예? 육탄전 하듯이 보병이니까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비겁하다라는 뜻으로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랬어요. 파르티안 샷.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치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빨치산이라는 용어 들어봤잖아요. 우리 이제 뭐 지리산 빨치산 하면서 들어봤는데 그게 파르티아인들이 썼던 비겁한 방법이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파르티안 샷이 굉장히 고급 활쏘기 방법인데 제대로 된 이 파르티안 샷을 하려면 이 등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자라는 이 발걸이가 예전에는 처음에 천으로 되기도 했고 가죽으로 되기도 했고 나무로 하기도 했고 나무에다 청동을 감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등자가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등자에 등이라는 글자 보면 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등자가 아닌 것은 등자가 아니다. 아니, 쇠로 만든 등자가 아닌 것은 등자가 아니다. 같은 얘기네요. 네. 네, 그렇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용 선비족하고 고구려가 한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치열했다고 그래요. 뭐 모용 선비족이 고구려 쪽에 뭐 와가지고 뭐 왕의 어머니도 막 이렇게 납치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치열한 전투하는 과정에서 쇠로 된 등자가 서로 개발을 하는데 모용 선비족하고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가 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자를 개발하면서 이 찰갑기병이라는 찰갑이라는 게 이 옷에 갑옷을 비닐 물고기 비닐 모양의 찰갑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닐 갑옷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입고 말에도 씌웠어요. 갑옷을. 그리고 나서 이제 중무장을 하는 거죠. 5m 길이의 그 삭이라고 하는 창도 들고요, 활도 하고요, 그다음 칼도 차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발에는 이렇게 못신도 신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당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고구려의 그런 그 찰갑 기병이 최고였다는 거죠. 고구려의 찰갑 기병을 계마무사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에도 갑옷을 씌웠다고 해서 계마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계마고원하고도 약간의 유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이 뛰어노는 뭐 이렇게 고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쓰기도 하는데. 그럼 이 고구려의 계마무사가 최고의 기병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전술이 엄청 뛰어났어요. 전술이.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반짝반짝하게 땄거든요. 엄청 반짝반짝하게 땄고 또 그 기병들은 앞에 청동 거울을 달고 아주 광을 내서 그냥 햇빛을 비치면 아주 레이저 광선 나오듯이 마치 그 아이언맨처럼 레이저 광선 나오듯이 이 번쩍번쩍 거리게 하고 그리고 이 방울을 달았죠. 방울을 딸랑딸랑하는 방울. 그러니까 방울 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기도 했지만 이 말한테 이 소리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라 방울 소리를 내면 말이 다른 소리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계만무사들이 전쟁을 할 때요, 적군이 자기네들보다 서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동쪽으로 새벽에 하여튼 밤에 이동을 해서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이제 갔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비치 군단이 오는 거죠. 비치 군단. 이렇게 대열을 짜면은 그 긴 창, 삭이라고 하는 5m가 넘는 창으로 이렇게 뚫어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이제 활을 쏘고 하는 이런 전술을 이용해서 했는데 뭐 탱크나 뭐 장갑차가 이렇게 현대전에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강이었죠. 신라에서 발견된 천마도와 동복도 기마민족과 연관이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복이라는 것은 이제 기마족들이 태어나서 말을 타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일종의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들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밥을 해 먹을 때 동복을 끌어내려서 뭐 탕을 해 먹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 먹던 것이 동복이거든요. 그래서 동복은 이제 기마민족들이 다니던 그런 곳은 다 있어요. 이제 헝가리 같은 데 가면 또 헝가리가 이제 기마민족들이 만든 그 나라잖아요. 훈가리에서 훈족이 원래 조상이었고 그 뒤로도 이제 많은 기마민족들이 갔는데 기마민족의 숫자만큼 동복이 발견되는 거죠. 엄청나게 발견돼요. 그래서 그런 음식 문화를 그 헝가리가 이제 남겨놔가지고 뭐 관광객이 가거나 누구나 가거나 거기서 그런 그 통에다가 음식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굴라시라는 음식이 있는데 뭐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가끔 이제 그 노숙을 할 때 뭐 깡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이게 동복이에요. 동복. 그래서 이제 신라 이제 토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신라는 기마민족이 아닐 것 같은데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족의 후손이 넘어가서 고구려 김씨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훈족보다 이제 흉노죠. 훈족이 아니고 훈족은 이제 흉노가 넘어가서 훈족이 됐으니까 유럽으로. 이제 신라가 이제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이루는데 그 김씨 왕국을 이루는데 그때 이제 기마민족의 그 문화들을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신라뿐만 아니고 뭐 가야에도 영향을 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시 인류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양과 서양도 보면 서양의 르네상스를 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화약이나 종이, 나침판 등도 동양에서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술은 서양의 지식을 보급시키면서 서양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 금속인쇄술도 고려와 연관이 있다고 책에서 밝혀주셨어요. 금속인쇄술,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술요? 네. 그렇죠. 이 서양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게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 르네상스도 종이가 건너가면서 됐는데 우리는 종이를 한 4세기부터 썼잖아요. 3세기, 4세기부터 썼고 유럽은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간 게 12세기, 13세기, 14세기예요. 그전에는 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뭐 수입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양피지에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금속활자 같은 거는 이제 상상도 못할 그 일이었죠. 나중에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몽골을 통해서 목판 인쇄술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금속에 글자를 새기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있었거든요. 고구려. 뭐 고구려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죠. 이제 고구려에 보면은 그 신라에서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우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일종의 그릇이죠. 이제 호우라는 게 이제 그릇이라는 뜻인데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왕께서 아버지 광개토 대왕이 죽은 것을 기념을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거의 뭐 제후국 정도 되는 그 신라의 그 선물을 준 거거든요. 신라에 이제 선물을 준 건데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제 글자를 새기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 오면은 그 선덕대왕 신종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종인데 무게도 뭐 엄청나죠. 거기에 약 1000여 개의 글자가 있고요. 사실은 어떤 청동에 글자를 새겨서 그걸 하나씩 떼면은 활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글자가 없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구텐베르크가 그거를 이제 고려 거라고 알게 됐냐 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엘고라고 하는 분이 아시죠? 옛날에 미국에 부통령했던 사람인데 엘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아니 이제 인쇄 혁명을 만든 나라가 이제 디지털 혁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황청의 그 사신 중에서 그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을 가져가서 인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뭐 이렇게 금속활자에 이 남아 있는
아니면 이제 그 인쇄에 남아 있는 어떤 뭐 모래를 뭐 채취한다, 뭐 검사를 한다는 등 해서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교황청에 있는 서고에 가서 이제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고려의 왕한테 그 편지를 쓴 거를 발견한 거죠. 그거를 그 교황의 사신이 들고 갔는데 그 사신 중에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하고 이전으로 역사가 나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텐베르크 이전의 역사는 뭐 아주 비참하고 정말 암울한 역사였고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 인쇄가 발달하면서 이 정보가 퍼지니까 이 정보라는 게 이제 소수한테만 있었던 전유물이 아닌 여러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이게 일대 그 혁명이 온 거죠.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이 10,000건에 들어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죠. 천상은 하늘의 그 현상이거든요. 열차, 분야, 지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이 천문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북이는 물에서 잘 놀잖아요. 당연히 거북이 모양으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지 않을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응원단의 마스코트가 또 치우천왕이었죠? 영화 명량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어머니 제사를 지내요. 카메라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위에 그 환이라는 글자 옆에 그 도깨비 형상이 있습니다. 치우천왕이죠. 분신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도깨비의 모습은 찾아보면 더 많은데